어머니, 그 옷 말고 더 허름한 거 입으세요. 나는 며느리가 건넨 낡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내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야 했어요. 라이트가 내 주름진 얼굴을 가차없이 비췄습니다. 며느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장면 좋은데 시청자들이 진짜 가난해 보인다고 할 거예요. 내 방은 거지방이 되었고 내 삶은 누군가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울며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이 인생이 누군가의 조회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중고 카메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직접 말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은 없어요. 그냥 눈이 떠지는 시간이 늘 그렇습니다. 70년 넘게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시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창틀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전기 주전자에 물을 받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볍게 깨웠어요. 보리차를 우리는 동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뜻한 김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1980년대부터 쓰던 장롱이 한쪽 벽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문짝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보온밥통 옆에는 약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우리는 참 젊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진만큼은 그대로였어요. 나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온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요. 6시가 되자 손녀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7살인 지수는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눈을 비비며 내게 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죠.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우리 지수, 잘 잤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내 팔에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아침을 차려주고 지수를 씻겼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면서 가방을 챙겨주고 물통을 확인했어요. 지수는 노란색 가방을 메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그럼 우리 지수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지. 집을 나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수는 내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내 마음을 채웠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떡볶이래요. 그래, 맛있겠다. 근데 할머니가 해주는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학교 앞에서 지수를 내려보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조금 쓸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 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방에서 나오더니 거실에 삼각대를 세웠어요. 링라이트를 꺼내 불을 켜고 무선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슬쩍 봤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 조명 맞추고 시작할게요. 서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명령조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간단하게 점심 준비하는 모습만 찍을게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라는 말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아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죠. 묵은 김치를 꺼내는데 서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그릇 말고요. 좀 더 허름한 걸로 써주세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허름한 그릇. 자연스럽다는 말. 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가 원하는 대로 낡은 사기 그릇을 꺼냈어요. 김치를 담고 물을 붓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카메라는 내 손을 따라 움직였죠. 좋아요, 어머니. 그 표정 그대로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는 게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요. 촬영이 끝나고 서아는 노트북을 열어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한쪽에서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어요. 서아는 가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 좋은데 여기 자막 넣으면 되겠다. 오후 4시쯤 서아가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영상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나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내가 있었어요. 구겨진 앞치마를 입은 나. 어설픈 손짓으로 김치를 썰고 있는 나. 낡은 그릇에 담긴 김치찌개. 자막이 떴습니다. 70대 시어머니의 소박한 한 끼. 진짜 서민의 맛.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스크롤을 내리니 댓글이 보였습니다. 진짜 가난해 보인다. 저렇게 사시는구나. 시어머니 불쌍하네요. 나는 휴대폰을 서아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요즘 사람들 참 말도 거칠네.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반응 좋잖아요. 조회수 벌써 3만 넘었어요. 조회수, 반응, 그런 게 중요한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뜨개질을 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눅눅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녁 6시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던지더니 내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수야,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내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 우리 지수. 할머니한테 말해봐. 친구들이 할머니 유튜브 봤다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이 가난하다고. 나도 가난하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수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어요.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손이 내 옷을 꼭 움켜쥐고 있었죠.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작은 손. 내가 지켜줘야 하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수.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나 자신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지수와 서아가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아의 노트북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아의 채널이 화면에 떴습니다.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내가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자막과 효과음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지방 대공개, 충격적인 방 상태,
내 침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오래된 재봉틀, 남편의 양복 케이스,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며느리 착하네.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방 좀 치우지. 내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이 보였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 채널이 아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건 연출이 아니야. 내 인생이 누군가의 각본이 되어버렸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게 나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눈 뜨고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카메라 앞에서 역할을 하고 밤에 혼자 우는 것. 이게 지금 나의 일상이었어요. 불편한 평화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을 지나치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어요. 정순 씨, 잠깐만요. 나는 멈춰서서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과를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유튜버라면서요? 어제 우리 딸이 영상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 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들 돈 벌나 봐요. 부러워요, 정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을 걷는 내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도, 채소 파는 할머니도, 떡집 주인도 나를 힐끔힐끔 봤어요. 입속말로 뭐라고 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튜버 시어머니래. 영상에서 봤는데 집이 좀. 나는 허리를 굽혀 배추를 골랐습니다. 손이 배추 잎을 더듬었지만 제대로 고르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하나 집어들고 돈을 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지하 건물이 보였어요. 낮은 창문에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습기 때문인지 창틀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어요. 건조대에는 아이 옷과 어른 옷이 섞여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뭘 불평하는 걸까요? 내가 사는 집은 적어도 햇빛이 들고 마당도 있고 방도 3개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걸까요? 집에 도착해 배추를 씻고 있는데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어요.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내게 왔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지수. 배고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내 앞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같은 옷이야?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내려다봤어요. 낡고 바랜 앞치마였습니다. 10년도 넘게 입은 것 같았어요. 이게 편해서 그래. 엄마는 옷이 진짜 많은데 할머니는 옷이 없어?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옷은 있지. 근데 할머니는 말이야. 옷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음이요? 그래. 사람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리 없었죠. 나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수, 배고프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돗물이 배추 잎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 옆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은은한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체면이 밥 먹여주진 않아. 나도 알아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사람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가 나왔어요. 남편이 쓰던 노트였습니다. 나는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어요. 존엄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러고는 멈췄어요. 이 문장이 맞나 싶어서였습니다. 펜으로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존엄은 스스로 지키는 것. 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지우고 다시 썼어요. 존엄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어떤 문장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서아와 아들 도윤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조회수 어때?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10만 넘었어. 광고 수익도 괜찮고 다행이다. 이번 달 대출 이자 낼 수 있겠네. 그러게. 근데 어머니가 요즘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엄마는 원래 그래. 괜찮아질 거야. 나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서아야, 우리 대출 갚으려면 채널 계속 키워야 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라고요. 뭘 이해하라는 건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어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내 쪽의 예의를 먼저 지키자고 다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차렸어요. 도윤과 서아, 지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마주 앉았죠. 많이 드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숟가락을 들었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나를 불렀습니다. 응? 엄마, 요즘 서아 채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엔 수익이 더 늘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의 눈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도윤아, 네 엄마. 엄마가 도와주는 건 좋아. 근데 지수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건 알고 있니?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아도 숟가락을 멈췄어요. 뭐라고 놀렸는데요? 지수네 집이 가난하다고, 할머니 방이 거지방이라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몰랐어요. 지수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지수. 할머니가 지켜줄게.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무거운 공기만 남았어요. 밤 11시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쓴 문장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존엄이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 이번엔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왔을까요? 체면이었나요? 가족이었나요? 아니면 나 자신이었나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어요. 휴대폰 화면에 아들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서아 채널 말인데요. 이번 달에 광고 계약이 2개 더 들어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촬영 일정이 좀 많아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도윤아. 네, 엄마. 엄마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알아? 전화 너머로 도윤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엄마, 우리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회사 일도 불안정하고 서아 채널이 지금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는 거니? 이용이 아니에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싱크대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후 2시쯤 서아가 거실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협찬 제품들이었습니다. 화장품, 건강식품, 주방용품. 상자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서아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아야,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니. 이거 언박싱 대본 쓰는 거예요. 언박싱? 상자 여는 거요. 제품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이라고요. 그러니까 연출이네요. 서아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제품은 놀란 표정, 이 제품은 감탄하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어머니가 뒤에서 지나가시는 걸로. 내가 왜 지나가? 자연스러운 일상 같아 보이잖아요. 시청자들이 좋아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서아는 체크리스트를 출력했습니다. 종이에는 시간대별로 할 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언박싱 촬영, 4시 요리 영상, 5시 일상 브이로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 3시에 잠깐만 나와주시면 돼요. 뒤에서 지나가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뒤에서 지나가기만? 네. 그냥 할머니 역할이요. 할머니 역할. 나는 진짜 할머니인데 할머니 역할을 해야 하나요? 알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나는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선생님?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김만호예요.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의 주름, 익숙한 미소. 기억이 났어요. 만호야? 만호 맞지? 네, 선생님. 맞아요. 김만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내가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여기서 일해? 네,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한 지 3년 됐어요. 만호는 벤치 옆에 섰습니다. 경례하듯 손을 모으는 버릇이 그대로였어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지 뭐. 손녀 돌보고 집안일하고. 손녀요? 아이고, 선생님도 이제 할머니시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만호야, 너는 어떻게 지내? 저요? 그냥저냥이요. 애들 다 키웠어요. 이제 경비 일하면서 소소하게 살아요. 만호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어릴 때도 늘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선생님, 요즘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며느리분이 유튜버라고. 아, 그래. 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영상 봤는데요. 선생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선생님 모습이랑 방이랑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건 허락 받아야 올리는 거예요. 만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허락? 그래요. 아무도 내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도 잘 몰라.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뭐. 가족이라도 초상권은 있어요. 선생님. 요즘 그런 거 엄격해요. 초상권.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내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만호야,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죠, 선생님. 요즘 세상에는요. 만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셔야 해요. 참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만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초상권, 허락, 불편하면 말해야 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아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촬영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아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아와 평소의 서아는 달랐어요. 더 웃고, 더 과장되게 반응하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만난 만호의 말을 적었어요. 허락은 받았나요? 초상권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불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민한 건지,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저녁 7시 지수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 거지? 지수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우리 지수 꼭 데려다 줄게. 친구들이 또 놀리면 어떡해?
그럼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 괜찮아. 지수는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내 옷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나는 지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니까요. 카메라 앞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의 역할이었어요. 밤 11시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고를 확인했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꺼내봤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 10년 전 내 이름으로 바뀌었었어요. 오래된 수첩에는 자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예금, 남편의 퇴직금 일부. 숫자들이 냉정하게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70세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까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내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빛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나는 지수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지수의 얼굴을 살폈어요. 아이는 어제보다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지수, 힘내. 지수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좀 오세요. 나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서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조회수가 지금 100만 넘었어요. 100만.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서아의 표정을 보니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영상인데? 어머니 방 리모델링 영상이요. 어제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이에요. 내 방 리모델링 영상이라고요. 나는 서아에게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 제목이 보였어요. 70대 시어머니 거지방 대변신. 썸네일에는 내 방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오래된 재봉틀, 남편의 양복 케이스.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거지방이라고? 나는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지방. 내 방이 거지방이라고요. 어머니, 이건 그냥 제목이에요. 사람들 관심 끌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카메라가 내 방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구석구석 비춰졌습니다. 먼지가 앉은 선반, 색이 바랜 이불, 오래된 옷장. 자막이 떴어요. 충격적인 방 상태. 이렇게 사시다니 믿기지 않네요. 시어머니 불쌍해요. 나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나 좀 쉴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거지방. 내 방이 거지방이라고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산 이 방이. 내가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이 방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면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3시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어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냥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수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뭐가 있었어?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 방이 거지방이래요. 그래서 나도 거지래요.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문구점 앞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할머니 영상 봤어요. 다들 웃으면서 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할머니 진짜 저렇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수.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다 나를 놀려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인데. 저녁 6시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수를 재운 후 거실에 나왔어요. 서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 어머니. 지수가 오늘 학교에서 놀림받았어. 서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놀림이요? 내가 올린 영상 때문에. 친구들이 지수를 거지라고 놀렸대.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거지방이라고 썼잖아. 그게 의도가 아니면 뭐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제목일 뿐이에요. 요즘 영상은 다 그렇게 써요. 자극적으로 써야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내 방을 거지방이라고 부르는 게 괜찮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안 진정돼. 내 손녀가 학교에서 울고 왔는데 어떻게 진정해?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그 영상 내려. 지금 당장.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광고 수익도 엄청나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지수보다? 물론 지수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집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나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돈이 보였어요. 내 손녀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하겠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 10시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켰어요. 서아의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내 방 리모델링 영상이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조회수가 13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시어머니 불쌍하다. 며느리 착하네. 저 나이에 저런 방에서 산다고? 거지 많네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심한 댓글들이 보였어요. 저 집 위생 상태 진짜 별로다. 방 좀 치우지. 지저분해.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여보, 이건 연출이 아니야. 내 인생이 누군가의 각본이 되어버렸어. 내 방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어. 남편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나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내 방이 거지방이 되었다. 손녀가 학교에서 거지라고 불렸다. 며느리는 영상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달라질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차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비구나 싶었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나를 위해서, 지수를 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내 존엄을 지키겠다고.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밤은 길고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넥타이를 매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시계를 힐끔 보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 일 말이야. 어제 학교에서 엄마 그거 서아한테 들었어요. 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일이 아니야. 지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도윤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유튜브는 원래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내 방을 거지방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거니? 거지방은 좀 그렇긴 한데. 엄마 얘기하면 조회수 떨어져요. 그럼 우리 수익이 줄어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의 논리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 회사 늦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도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어 검색창에 적었어요.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초상권은 자기 얼굴과 모습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나와 있었어요. 가족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리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거지방이라는 표현이 내 명예를 떨어뜨린 게 맞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후 4시 김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만호야, 나야.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법률 상담 같은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 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며느리 분 일로 힘드신 거예요? 응.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구청에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만호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6시 지수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학교 앞까지 같이 가줄 거지? 지수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어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우리 지수 매일 데려다 줄게. 친구들이 또 놀리면? 그럼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지수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체온이 전해졌어요.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밤 10시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집 등기부등본도 꺼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15년 전 남편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수첩에는 자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적금, 남편의 퇴직금 일부, 모두 합쳐도 크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나는 70세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검색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초상권, 명예훼손, 법률 상담.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침묵하면 편하지만 행동하면 달라진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해볼 것인가. 두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법률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전 나는 중고거래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카메라를 검색했어요. 미러리스, 삼각대, 마이크. 가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0만 원대 미러리스 카메라가 눈에 띄었어요.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아직 있나요? 네, 있어요. 언제 보러 오실래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어요. 오후 2시 약속 장소에서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검은색 작은 카메라였어요.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판매자가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여기 전원 버튼이고요. 이건 녹화 버튼이에요. 고맙습니다. 돈을 건네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투자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걸로 뭘 찍어야 할까요? 오후 4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세우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멈췄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떨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0살입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어요. 카메라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나는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진짜 나였습니다. 저녁 6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정직한 하루 식단, 가계부 쓰는 법, 오래된 물건 수선하기,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지켜온 습관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촬영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보리차를 끓이고 김치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는 과정. 카메라를 탁자 옆에 두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를 때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도 찍었어요. 바늘로 양말을 꿰매는 장면도 담았습니다. 바늘 끝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예뻤어요. 부침개를 부칠 때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반죽이 익는 소리. 뒤집을 때 나는 향긋한 냄새. 모두 담고 싶었어요. 오후 3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도와줬어요. 아이는 휴대폰으로 편집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작은 손가락이 화면을 움직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수 똑똑하네. 할머니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수의 격려가 힘이 되었어요. 나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저녁 7시 첫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지었어요. 70살 할머니의 하루 식단. 과장된 표현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막도 소박하게 달았어요. 음악은 조용한 피아노 곡을 골랐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누가 볼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34.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하나 있었어요. 지수였습니다. 아이가 댓글을 남겼어요. 할머니 영상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았어요. 지수가 좋다고 하니까요. 밤 10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을 기록한다. 나는 나답게 산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요.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도구였어요. 이걸로 내 삶을 기록할 겁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내일도 촬영을 할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나답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영상을 찍었어요. 토요일 오후 지수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침대에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편집 도와줄게요. 지수야, 내가 해줄 수 있어?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트랙패드를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화면에 내 영상이 떴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부분은 잘라야 해요. 너무 길어요. 어떻게 자르는데? 여기서 클릭하고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지수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컷 편집, 자막 넣기, 음악 삽입. 7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했습니다. 우리 지수 정말 잘하네. 할머니도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고마워, 우리 지수. 할머니, 저는 할머니 영상이 좋아요. 왜? 엄마 영상은 너무 시끄러운데 할머니 영상은 조용해요. 그리고 진짜 같아요. 진짜 같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지수를 꼭 안아줬어요. 일요일 오전 지수와 함께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같이 요리해요. 뭘 만들까? 파전이요. 제가 파 썰어 줄게요. 부엌에 카메라를 세웠어요. 지수와 나란히 서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작은 도마 위에서 파를 썰었어요. 나는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어요? 이만큼. 한 스푼 정도면 돼. 네. 지수는 조심스럽게 소금을 넣었습니다. 작은 손이 숟가락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반죽을 젓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부쳐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봤어요. 와, 할머니. 냄새 좋아요. 그치? 조금만 기다려. 파전을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면이 드러났어요. 지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촬영을 마치고 함께 파전을 먹었습니다. 지수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이는 가끔 조언을 해줬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자막 넣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할머니와 손녀의 요리 시간이요. 나는 지수가 말한 대로 자막을 넣었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지수야, 내가 보기에 할머니는 어때?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할머니예요. 거지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할머니. 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어요. 거기에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고마워, 지수야. 왜요? 그냥 내가 있어서. 지수는 웃으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월요일 지수의 학교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은 지수가 당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왕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수는 좋은 아이예요. 친구들이 오해한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수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 할머니와 손녀 브이로그를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70살 할머니와 7살 손녀의 요리 시간이었어요. 과장 없이 담백하게 지었습니다. 업로드 후 1시간이 지났어요.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200. 지난주보다 늘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케미가 좋네요. 웃는 눈이 닮았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느껴져요. 나는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악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수에게 댓글을 보여줬어요. 지수야, 사람들이 우리 영상 좋다고 하네. 정말요? 와, 신기해요. 우리 잘했지? 네, 할머니.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도 웃었어요. 금요일 저녁 지수가 내게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네며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야, 이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구슬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구슬들이 줄에 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영상 찍을 때 하세요. 우리 지수가 만들었어? 네. 할머니 손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구슬들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어요. 예쁜 소리였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할머니가 소중히 할게. 약속해요. 매일 하기. 그래, 약속할게. 지수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밤 10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수는 나를 거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 본다. 아이의 눈에는 편견이 없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펜을 놓고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구슬들이 빛났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었어요. 지수와 나는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요.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내 채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오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수님,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강연이요? 네. 시니어 분들이 정수님 영상을 많이 보고 계세요. 생활 기록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내 영상을 누가 본다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소정의 강사비도 드립니다. 30만 원 정도요. 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지만 설레었어요. 금요일 오후 경로당 단톡방에 내 채널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김만호가 보내줬어요. 선생님 영상 정말 좋습니다. 많이 알려드릴게요.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래요. 영상 봤는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반응이 올 줄 몰랐어요. 토요일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님, 다음 달 북토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생활 기록의 지혜라는 주제로요. 저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나는 달력에 날짜를 적었어요. 3월 15일. 첫 강연 날짜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내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도 이른입니다. 오늘따라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답글을 달았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편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자막은 과장하지 않는다. 음악은 소박하게 선택한다. 내가 지켜온 예의를 포맷으로 만든다. 이 원칙들이 내 채널을 지켜줄 거예요. 나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화요일 서아의 채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실에서 서아와 도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 서아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광고주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부정적이래. 썸네일 수정하라고 하고 자막도 순화하래.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계속 이러면 광고 계약 끊길 수도 있어.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수요일 오전 첫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생활 기록의 지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기록은 기억을 바꿉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실하게 기록하세요. 과장하지 말고요. 한 줄 한 줄 적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지난 3주간을 돌아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기록했어요. 그게 내 힘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김만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손에는 작은 삼각대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영상 찍을 때 쓰시라고요. 제가 쓰던 건데 선생님께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만호야,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만호는 웃으며 삼각대를 세팅해줬어요. 카메라를 올려놓으니 화면이 안정적으로 잡혔습니다.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내가 처음 알려준 거잖아. 초상권 얘기. 그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만호는 차 한 잔을 마시고 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수와 함께 새 영상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찍어요? 바느질하는 거 찍을까?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양말을 꿰매는 모습을 찍었어요.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실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바느질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려웠지. 근데 자꾸 하다 보니 손에 익더라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토요일 밤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손녀와 함께하는 바느질 시간이었어요. 자막은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음악은 잔잔한 클래식을 골랐어요. 업로드 후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어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이 아름답네요. 이런 영상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힐링되는 콘텐츠예요.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온기를 느낄 줄 몰랐어요. 지수에게 보여줬어요. 지수야, 사람들이 우리 좋아한대. 정말요? 와, 신기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죠, 할머니. 지수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에 구슬 팔찌가 딸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일요일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아의 채널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채널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과장 없이 진실하게. 그게 차이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카메라 앞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내일도 촬영을 하겠죠. 내일도 기록하겠죠. 나답게요. 3월 15일 도서관 강연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정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역 방송국 생활문화부 기자입니다. 정수님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나는 긴장했습니다. 방송국이라고요. 저희가 생활달인이라는 코너를 하는데요. 정수님의 집 정리법과 가계부 작성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촬영 가능하실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2대, 조명, 마이크. 생각보다 장비가 많았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스튜디오처럼 변했습니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님, 긴장 푸세요.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먼저 가계부 쓰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가계부였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쓰셨어요? 습관이에요. 매일 저녁 쓰는 게 일상이 됐죠. 한 줄 한 줄이 정성스럽네요. 나는 가계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저축 계획, 작은 메모들.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생활비를 아끼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이랄 게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사고 아끼는 거죠.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집 정리법이었습니다. 부엌, 거실, 안방을 돌며 찍었어요. 정리된 서랍, 라벨이 붙은 보관함, 계절별로 나눈 옷장.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수십 년이요. 조금씩 습관을 만들었어요. 촬영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니 온몸에 땀이 나 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수님,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팀이 떠나고 나니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잘한 걸까요? 금요일 저녁 7시 방송이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어요. 도윤과 서아, 지수도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떨리시죠? 응, 좀 그래. 화면에 내가 나왔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모습, 집을 정리하는 모습, 인터뷰 장면도 나왔어요. 와, 할머니 멋있어요. 지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어요.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김만호, 동네 아주머니들, 도서관 사서, 평생교육센터 직원. 모두 축하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구독자가 폭발하고 있어요. 도윤이 내 채널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구독자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댓글도 엄청 달리고 있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방송 보고 왔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저도 가계부 써야겠어요. 진짜 생활의 달인이시네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어요. 토요일 오전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잡지사, 다른 방송국.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정수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을 내는 건 어떠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연락의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조용한 시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게 쏟아진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걸까? 펜을 들고 망설였어요. 기쁜 일인데 왜 불안할까요? 일요일 오후 서아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힐끗 봤어요. 서아의 채널이었습니다. 조회수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서아야, 괜찮아?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제 채널 망하고 있어요. 뭐?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하고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래요. 이미지가 안 좋대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채널은 잘 되는데 제 채널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 거지방이라고 말한 거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허락 안 받았다고요. 허락?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작고 떨리는 어깨였습니다. 서아야, 내 어머니,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괜찮을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 10시 구청 무료 법률 상담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상권, 명예훼손, 동의 절차, 캡처해둔 화면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김만호가 도와준 정리 파일도 열었습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 시간, 내용, 메타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 자료들을 언젠가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서아와 먼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한다. 말로 다투지 않겠다. 기록으로 증명하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흐린 밤이었어요. 중간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요?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박정수님 맞으시죠? 저희는 인터넷 매체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요. 며느리분이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준비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소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이 자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콘텐츠를 베꼈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휴대폰을 켰어요. 검색창에 내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명 유튜버 며느리, 시어머니 초상권 침해 주장, 세대 갈등, 유튜브로 번지다. 거지방 논란의 진실은. 나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서아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께 연출동에 다 받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신 거예요. 허위였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기사는 서아의 말만 실었습니다. 오후 2시 아들 도윤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기자들이 왔어.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동료들이 수군대요. 우리 집 이야기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유튜브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조용히 살았어. 그런데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내 방이 거지방이라고 불렸을 때, 지수가 학교에서 놀림 받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엄마, 제발 그만해. 제발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서아가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와의 진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였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서아는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항상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시더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몰라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시어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정말 이기적이에요. 나는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칠판처럼 검은 분노가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서랍을 열어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만호가 정리해준 자료였어요. 영상 업로드 날짜, 시간, 메타데이터, 동의서가 없다는 증거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이게 내 무기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지수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오늘 결석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수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돼. 할머니 때문이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지수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요? 우리 지수를 지켜야 하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오후 4시 김만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영상별 업로드 일자, 동의서 요청 여부, 초상권 관련 법 조항. 모두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호야, 이걸 언제 다 했어? 선생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고마워. 선생님, 법적으로 싸우셔야 해요. 말로는 안 돼요. 알아. 준비하고 있어. 만호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정리한 자료를 하나씩 읽었어요.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어요. 저녁 8시 도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가방에 옷을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문 앞에 섰습니다. 도윤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당분간 서아 집에 있을게요. 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랑 서아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요. 그럼 넌 누구 편이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힘들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따라갔어요. 도윤아, 네, 엄마. 언제 돌아올 거니? 모르겠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또렷했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났어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냉장고 운전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 11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들이 떠났다.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지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거센 빗소리였어요. 폭풍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 안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증거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말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기록으로 증명하겠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목요일 아침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도 떠났어요. 서아가 데려갔습니다. 당분간 제가 돌보겠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요. 빈 식탁 위에 밥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국그릇도 하나, 반찬 접시도 하나. 모든 게 하나씩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수의 가방이 없었어요. 작은 신발도 현관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서관이었어요. 다음 주 북토크 일정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말. 내가 문제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모두 허물어졌어요. 오후 2시 채널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당신 며느리가 진짜 피해자예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3,000명에서 2,500명으로 숫자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 4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가요?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서아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지수가 태어났을 때,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간섭하지 않으려 했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참았던 걸까요? 불편하다고 말했어야 했나요? 더 일찍 선을 그었어야 했을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든 게 흐릿했어요. 저녁 6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장을 보러 가야 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좋은 소리였는데 오늘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렸어요. 간장을 뿌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한 숟가락 떴지만 삼킬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밤 9시 남편의 양복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케이스였어요. 15년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어요. 양복 냄새가 났습니다. 섬유유연제 향과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남편의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촉감이었어요. 남편이 즐겨 매던 넥타이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왔어요.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우리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나, 어린 도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양복을 꺼내 얼굴에 댔습니다. 첫 냄새를 맡았어요. 남편의 체취는 이미 사라졌지만 기억 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았어. 정말 혼자가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양복만 품에 안겨 있었어요. 지수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수를 잃었어.
도윤이도 떠났고 눈물이 양복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이제 가족이 없어. 양복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집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재산 목록도 확인했어요. 25평 아파트, 예금 300만 원, 적금 20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을 팔면 얼마가 될까요?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상속 서류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 증여 기록도 확인했어요.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때인가 봐요. 집도 관계도 모든 것을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부동산 상담 예약, 재산 정리, 증여 계획. 한 줄씩 적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희망? 없었습니다. 계획?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밑바닥에 있다. 펜을 놓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별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 혼자 있었어요.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 밤이 계속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밤이었어요. 새벽 3시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밑바닥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생각이 작은 불빛처럼 깜빡였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어요. 나는 그 빛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지샜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겠다. 그 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6시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밀어둘래. 한 글자씩 천천히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 15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놓아줄게.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어요. 나도 이제 살아야 해.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전 9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넥타이, 시계, 안경.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떤 건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양복 3벌은 기증 박스에 담았습니다. 접으면서 섬유의 촉감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넥타이는 몇 개만 남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박스에 넣었어요. 시계와 안경은 도윤에게 주려고 따로 챙겨뒀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요. 물건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붙잡는다고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놓아줘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였습니다. 오후 1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매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시세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손녀와 함께. 모든 기억이 이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오후 3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작은 원룸 알아보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예산 50만 원 이내.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은행 계좌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윤과 공동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할 생각이었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했습니다. 기부도 생각했어요. 사회복지관에 익명으로 기부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 비공개 기부. 금액 100만 원. 적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는 것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오후 5시 마당에 나갔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매화나무였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어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어요. 살아있는 촉감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오래 함께 있어줘서.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가 흔들렸어요. 카메라를 들어 마당을 찍었습니다. 매화나무, 작은 화분들, 시멘트 벽, 모두 담았어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내 채널에 올리진 않겠지만 나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안녕, 이지바. 고마웠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녁 7시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김치와 나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식을 음미했어요. 된장찌개가 구수했습니다. 밥이 따뜻했어요. 김치가 아삭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빈 그릇에 인사했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밤 9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무엇을 찍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박정순입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비난도 받았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의 소품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촬영을 멈췄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 나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나만 보는 기록이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게 없으니까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게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암흑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와도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확신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드디어 잠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공인중개사가 집에 왔습니다. 정수님, 시세 확인해 봤는데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도세가 있어요. 계산해 보니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어요. 언제쯤 매물로 내놓을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개사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사진을 찍고 측정을 했습니다. 25평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중개사가 떠나고 나니 집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어요. 오후 2시 은행에 갔습니다. 계좌를 분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적금 해지하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윤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공동명의인 나도 해지할 수 있었어요. 200만 원 입금됩니다. 통장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회복지관에도 들렀어요. 기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익명 기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100만 원이요.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수님. 좋은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복지관을 나서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는 것도 존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어요. 계약금을 받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4월 15일이었어요. 새 집을 구했습니다. 도시형 원룸이었어요.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넓어 햇살이 잘 들었어요. 부엌도 깨끗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았어요. 이사 날 짐을 옮겼습니다. 편백도마 하나, 작은 전기포트, 노트북, 카메라.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도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책 몇 권,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새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간단했어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어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 6시 첫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시니어 생활 기록 강의를 해달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바꿉니다. 원고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표정을 확인했어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진실하게 기록하세요. 과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첫 강의였어요. 밤 9시 채널에 공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순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려요.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진실하게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합니다. 함께 힘내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김만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선생님으로 돌아오셨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그냥 나로 돌아왔어.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못 봤어.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 만날 거야. 그럼 서아 씨랑은요? 법적으로 정리했어. 합의했어. 만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 11시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그 창문 속에도 누군가 살고 있겠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나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존중이란 상대를 내 이야기 속 소품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대하는 것. 펜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밤 11시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보리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따뜻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밤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창문, 각자의 삶, 모두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댓글을 확인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내 하루를 바꿨어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이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충분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존중이란 상대를 내 이야기 속 소품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대하는 것. 내 손글씨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의 찬글씨였습니다. 노트를 덮고 스탠드를 껐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는 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록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켜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미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위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도 이 밤을 깨어 있는 거겠죠. 그 사람도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일 겁니다. 나처럼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갔습니다.